자, 32번. 다음 부동산 입지 선정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 입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느 시장 지역에 입지할 것이냐. 자, 1번. 제품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고 합니다. 한 단위, 두 단위, 전부 다 합치면 입지 단위. 입지 인자는 원인자인데, 원인자. 입지 단위, 뭐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한 단위, 한 단위, 단위다. 이렇게 하면 한정 넘기시고, 그래서 틀렸다. 답이다. 자, 2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의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재화 도달 범위가 300세대인데 최소 요구치가 그 안에 290세대. 요래 있으면 돈 되죠. 그죠? 돈 되지. 재화가 290세대 있다면 본전이고, 재화 서비스가 250세대밖에 안 되면 손해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빵 입지. 정상 이윤, 초과 이윤, 손실이다. 맞습니다. 3번. 튀넨의 지대를 상고에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다. 우리 튀넨 하시면 누굽니까? 튀넨.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 T씨는 튀넨. 1촌 튀넨이다 이랬습니다. 튀넨. 입지론의 원조 1차 농업 입지론 1차 제일 먼저죠. 자, 그래서 반비례 수송비가 많이 들면 지대는, 수송비가 많이 든다 이 말은 저 외곽 지역에 있죠. 시장에서 멀리, 마켓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럼 지대는 싸지. 그 다음에 수송비가 적게 들면 도심 쪽에는 수송비가 시장까지 수송비가 적게 듭니다. 그러면 지대가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화살표가 서로 반대로 가니까 반비례 맞는 말이죠. 비례 하면 틀립니다. 비례.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례 나오면 반비례를 가지고 확인. 우리 용어를 객관식에 긴가민가 하는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가 한두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용어의 반대 뜻, 반비례인데 비례 아닌가 그 착안하면 되고요. 반대 뜻이나 그 안전핀 단어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아는데 틀린 게 40문제 다 풀고, 아는데 틀린 게 7, 8문제다가 그 다음에 한 10% 4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한 2문제에다가 시험에 열심히 막바지 가서 한두 문제 알고도 틀린 거 나올 정도, 이때 이제 주로 합격하죠. 그래서 아는데 틀린 거, 공부 열심히 해가 아는데 틀리는 걸 줄이는 작업, 그건 반대 개념, 안전핀 단어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시면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갈수록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4번. 공간 균배, 균등 배분, 균배의 원리로서 수요 탄력성이 0인 경우에 중앙에 입지한다. 자, 수요 탄력성이 0이다 이 말은 A 점포, B 점포가 나란히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A 상점에 단골 손님이 B 상점이 생겼다고 그걸로 후닥닥 가버리면, 할인 행사한다 뭐 등 후닥닥 가버리면 수요 교통 탄력도가 큰 경우, 이때는 떨어져야 되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분산 입지해야 되는데, 수요 탄력성이 거의 없다 이 말은, 0이다 이 말은 우리 단골 신으면 옆에 어떤 상점이 오더라도 그걸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는 나란히 있어도 되죠. 같이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0일 때는 중앙에 집중적으로 상점이 입주해 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손님이 안 뺏기니까. 그 다음 5번. 배부는 공장 입지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자, 우리 배부는 최소 수송비, 최대 인건비, 직접 경제이익, 입지 삼각형이라 했죠. 입지 삼각형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게
수승비 맞죠? 수승비 최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화 서비스가 그리로 가야 되죠. 그 부동산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비용, 수송비 이걸 중요시합니다. 어디에서라도. 부동성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33번 부동산 개발의 부동산 분석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 자, 개발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초고위험, 초고수익 할 정도로 고위험, 고수익이다. 여기는 개발 리스크 관리.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고위험. 자, 1번.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 경제 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 유형 등 대상 지역의 전체, 거시 전체에 대한 총량 분석을 의미한다. 맞죠? 우리 이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역 경제 분석은 거시, 지역 전체 숲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총량 금방 했고, 맞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시장에 가면, 마켓에 가면 수요 공급자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자들의 총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습니다. 초과 수요가 충분해야 개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성, 구체적 수요, 흡수율 분석, 1, 2, 3차, 4차 분양, 얼마 동안에 얼마량이 시장에 흡수될지, 시장성, 구체적 수요다. 미시. 구체적인 수요, 미시. 거시, 상대 개념, 미시. 그 다음, 타당성 분석. 수익성이 있을까? 계략적 예측. 또, 수익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아무리 수익성이 있더라도 현금 수입이 많아야지, 현금 지출이 많아 보면 흑자 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최종 원자 투자 분석. 최종 원자 우리 순현재 가치 0보다 크냐? 오케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부극대 일치하는 방법. 내 호주머니 돈이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으로 최종 투자 가치 분석한다. 이렇게 했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손가락 5개 많으니까 이걸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장 분석. 자, 시장 분석해 보니까 초과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선, 시장 지역 분석. 그 다음에 후, 이걸 경제성 분석이라 한다. 사장님, 경제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투자 개발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여 시장 분석 한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흡수율. 자, 흡수율 분석, 이게 시험 잘 나오는데,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 단계 합니까? 시장성 분석에서 합니까? 시장성 분석에서 합니다. 그래서 땡, 틀렸다. 요게 약간 미시하게 보셔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 3번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분석한다. 그래서 현재 미래 수요, 구체적 수요, 미시, 흡수율 분석 그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다. 4번 타당성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성, 아까 수익성이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5번 투자 분석, 제일 마지막에 여기 투자 분석. 개발업자는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이렇게 우리 할인하는 방법 3가지, 할인하지 않는 방법, 회계적익률법, 해수관법 등 있죠. 그걸 검토를 하여 최적 경제성 있는가 여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손가락 5개에서 결국 손가락 2개로 확인. 자, 34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전반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가지며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 받는다. 자, 위탁이 나오면 두 가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 비교. 위탁하고 뭐하고 비교했죠? 그렇죠. 신탁하고. 위탁, 신탁. 이 두 개를, 이걸 상대적, 이건 없지만 반짝 떠올리시면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자, 위탁이나 신탁이나 둘 다 부탁하고 맡겼으니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수수료 지급한다. 누가 더 믿고 많은 걸 맡겼다? 신탁이 훨씬 더 많은 걸 믿고 맡겼으니까 수수료가 훨씬 높겠죠. 신탁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다. 큰 차이는 땅 소유권은 위탁은 소유자 명의로 그대로 하지만 신탁은 이걸 소유권을 신탁회사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도 있고 상당 부분을 많은 걸 맡깁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도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형식적 신탁회사 이전 맞죠?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그렇죠. 그 대신에 수수료는 많이 받죠. 신탁 수수료 높다. 3번. 자체 개발 방식은 개발 사업의 이익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면 사업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기 관리 능력이 특히 요구된다. 자, 지주가 이 땅 소유자가 개발업자 선정해서 개발 비용을 주고 그 다음 자기 책임하에 전체를 자금 조달과 분양과 뭐 등 다 책임지고 다 하죠. 타인 자본 조달, 자기 자본 조달 이렇게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 저 능력 다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3층짜리 건물 이렇게 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30짜리 어림도 없겠죠. 아무리 사장, 회장도 이게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앉아 개발에 성공하면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죠. 자체 개발. 자기가 직접 동반장 다 한다. 자, 4번 BTL. B, 빌더, 건설하고 그 다음 T, 소유권 넘겨줘버리고 그 다음에 L, 리스료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설 준공과 함께 대체로 정부 청사다. 정부 청사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건축해서 소유권은 정부에게 넘겨줘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정부에 대한 지자체 국가에서 임대로 특정 수요청으로부터 특정 정부로부터 수요를 리스를 꼬박꼬박 받는 방식 맞는 말이죠. BTL. 5번 BOT. 자, 빌더 건설하고 오퍼레이터 운영해먹고 트랜스퍼 소유권 넘겨주는 방법. 운영권. 시설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의 지자체 기속 넘겨줘버리지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네요. 건설 후에 트랜스 소유권 넘겨주고 운영해 먹는 방법. BTO입니다. 순수가 틀렸다. 그래서 이게 틀린 정답. 자, 35번 어려운 파트, 많이 나오는 파트 감정평가로입니다.
상업용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아래 사례 조사했다. 대상 부동산 가격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사례 부동산은 매도자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15% 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자,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죠. 약간 하다가 이해 안 되시면 정상가가 100억인데 사례는 몇 프로 싸게 팔았다? 15% 싸게 팔았으니까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85억에 거래했다 이런 말이죠. 15%. 그러면 우리 분모 분자 계산할 때 100분의 100에서 사례 대상 부동산이니까 대상 부동산은 분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분자, 사례는 분모이다. 사례 부동산이 15% 할인됐으니까 85분의 100 이렇게 되죠. 85분의 100 사례가 15% 다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5% 정도 상권의 미약. 5%. 자, 분모가 미약입니까? 분자가 미약입니까? 사례 지역이 열세니까 분모가 5를 빼주면 되죠. 95분의 10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 내용에서 10% 열세. 자, 사례가 열세입니까? 대상이 열세입니까? 평가 대상이 열세죠. 평가 대상은 분자가 열세다 이 말이니까 분자가 10 빼주면 100분의 90 이렇게 하면 되지. 사례 부동산 가격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옆에다 100만 원 곱하면 되지. 100만 곱하기 85분의 100 곱하기 95분의 100 곱하기 100분의 90. 실제 이 결과치를 구할 때는 계산기 뚫을 때는 1빵빵빵 이 계산기 뚫을 필요가 없다 했죠. 요거 85분의 100이니까 이건 나누기 85 이것만 하면 되죠. 1빵빵은 필요 없다 했습니다. 계산기에서. 이것도 95분의 100이니까 나누기 분모니까 나누기 95 이렇게만 하면 되고 요건 분자니까 곱하기 95 요놈만 하면 되죠. 분모는 필요 없습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정답. 자, 36번 부동산 가격 재원칙과 감정평가에서 적용에 연결해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것. 우리 부동산 가격 재원칙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다. 토지 잔여법. 이건 아니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수익 배분의 원칙, 토지 잔여법이다. 이래야지. 자, 우리 건물이 번 돈, 토지가 번 돈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번 것부터 순영업 소득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면 건물 번 게 2천만 원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잔여가 1,000만 원 토지가 벌었다. 이게 토지 잔여법인데 환원율이 건물 환원율은 예를 들어서 10%이고 토지 환원율은 5%이라면 건물 환원율이 높죠. 건물 리스크가 크니까. 자, 그럼 이거 2억입니까? 2억? 건물 2억. 이거는 얼마다? 2억이지요. 그래서 건물평가 2억, 토지평가 2억, 합산, 복합부동산 4억짜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토지잔여법이에요. 토지잔여법. 그러면 이 순영소득을 배분해야죠. 그래서 수익 최종 체감법이 아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 2번. 예측의 원칙. 기준 시점. 우리 10월 27일 우리 시험 치는 기준 시점. 부동산의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데 이 날짜에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항상 변동 속에 언제 얼마냐. 이건 변동 원칙이지 예측 원칙이 아니죠. 변동.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냐? 그래서 시점 수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3번 대체 원칙이다. 3방식의 성립 근거. 대체 다 나타난다. 자, 지금 A라는 부동산을 평가해야 되면서가 주변에 B라는 부동산이 돈 얼마 버는지 보고 나도 얼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대체란 말은 대신 다른 거죠. A 부동산 말고 대신 다른 부동산이 버는 거 보고 내 걸 버는 거 얼마인지 계산한다 이 말이고, 또 그게 수입 방식이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내 건물 평가하면서가 다른 건물 건축비 얼마 드는지 보고 내 거 얼마냐 분석하는 거. 이게 원가법이죠. 원가법에도 들어가고, 또 비교 방식은 제 옆에 있는 비상가 거래 사례가 얼마인지 보고 내 거 얼마라고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3방식의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 다 적용이 됩니다. 대체 원칙. 제가 대체란 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이론이나 실무나. 대신 다른 거. 우리 공부할 때도 학교하기 위해서 대신 다른 거 선택, 첨강,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죠. 그죠? 지금쯤 이제 실력이 붙어가지고 저기 좋을까, 이게 좋을까 눈이 돌아갑니다. 그럼 대체로 저희 학원 한글로 따라가시면 다 고득점으로 무난하게 됩니다. 실제. 이것저것 안 살피도 돼요. 옛날에는 특강하면은 수강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쪽 학원 특강하면 저쪽 학원에 있는 분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 또 저쪽 학원 특강하면 이쪽 한 분이 절로 가서 듣기도 하고. 왜냐하면 통강이 약했으니까 실강으로 계속 옮기면서 카풀레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 대신 이런 기회가 많이 찾았어야 돼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대체, 이론이나 실무나 대체란 말이 워낙 많이 쓰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불균형이면, 자기 자신 불균형이면 제 기능을 못하는 기능적 감각이죠.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불균형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균형의 원칙, 불균형이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적 감각 이래야지. 경제 감각은 타인과의 싸움, 시장과의 싸움이고, 균형의 원칙은 자기 자신 문제이니까 기능적 감각이다. 틀렸다. 5번 적합의 원칙. 이게 뭡니까? 적합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 부적합, 반대 개념. 부적합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이거 경제 감각 맞죠? 시장에 서민 주거 지역에 고급 빌라를 건축 공급하여 원가 해소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제 출제를 했죠. 그러면 시장에 수요자가 작다 이 말이니까 경제적으로 수요자가 감소하여 감가되는 경제적 감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바깥이. 그리고 불균형, 기능 감가, 부적합, 경제 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잘 한번 봐두시고요. 자, 37번. 다음 자본 환원율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자본 환원율은 우리 아시다시피 시장 추출법, 시장 사례 부동산으로도 비교컨대 이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처음으로 나왔고 지금까지도 주기차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례 부동산에서 가져오는 방법. 실무상은 복잡하지만 시장 사례 검토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린다. 이론상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사례부터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조성법, 요소 구성법, 하나하나 구성, 순수이율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플러스는 더하고, 이 임대업자가 자산이 튼튼하답니다. 또 부동산 가치가 상승 많이 하는 지기래. 그러면 그건 좋은 거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감하여 조성, 하나하나 조성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조성법, 요소 구성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투자결합법. 자, 투자결합법이다 이랬을 때, 이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결합법,
금융결합법 이런 게 있었죠. 자, 물리적 결합법은 토지, 건물, 건물 요구 수익률, 토지 요구 수익률. 토지한테 요구하는 게 큽니까? 건물한테 요구하는 게 큽니까? 요구 수익률, 환원율 같은 말인데 건물한테 건물의 리스크가 크다, 토지가 리스크가 크다. 건물의 리스크가 크죠. 그 건물 환원율, 요구 수익률 곱하기 건물 구성비, 토지 요구 수익률 곱하기 토지 구성비 곱해가 더해버리면 이게 바로 종합 환원율 했죠. 건건토토, 건건토토, 건건토토. 건물 환원율이 크다. 이유는 리스크가 높으므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금융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우리 또 뭡니까? 저당상수이죠. 셋째 아들. 저당 요구 수익률 곱하기 저당 비율. 그 다음에 지분 요구 수익률 곱하기 지분 구성비. 곱해가 더하면 그놈이 종합 환원율. 오른쪽을 통해서 구하거나 왼쪽을 통해서 구하거나 같아. 이식. 일식이. 또 부채감당법은 부채는 이게 부채부니까 저에다가 부채 감당률만 곱하면 종합환원율이 나옵니다. 이랬죠. 또 자산 전체에서 꽃순이 우리 순영업소득 이렇게 구하면 여기에 종합환원율 이렇게도 많이 구했죠. 투자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통해서 구하는 게 건건토토 순영업소득을 통해서 전체를 구하는 두 가지. 오른쪽을 통해서도 구하는 게 지지 부채 감당률 곱해서 구하는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T자로 있으면 내 눈길 보이는 속도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더니 공식은 풀이 해설상 답안지에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분모 분자 넣어서 하는 거지. 그걸 거꾸로 기억하면 콩가루시방에 대해서 못 푼다 이랬어요. 못 푼다. 자, 결합법. 그 다음 뭐습니까? 엘루드법. 저당 지분 환원법. 저당 가치, 지분 가치 합치면 자산 가치이지. 저당 지분 환원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여기 했네. 부채 감당법. 자, 시험 아주 거의 이놈도 계산형이든 이론형이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죠. 자, 1번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채권 매매 사례 비교 큰데 내 것도 10% 환원율 쓰면 되겠소.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 조성법, 요소 구성법은 구성요소 분해하여 위험 할증률을 가산함으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나하나 요소 구성하는 쪽에 이 주관성, 감정평가서에 주관성이 개입 많이 돼서 하도 전국 부동산 물을 많이 미해가지고 감칙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감칙에서 차감 빼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주관성이 높아서 저거 임의대로 평가 많았기 때문에 배제시킨 거예요. 배제. 여기 2번이 틀린 답이고. 그 다음 3번.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같으면 뭐 둘로 나눌 필요 없지. 똑같이 해보면 되니까. 자, 저당 상수가 큽니까? 지분 요구 수익률이 큽니까? 저당 요구 수익률이 클까요? 지분 요구 수익률이 클까요? 항상 리스크를 보면 된다 했죠. 리스크. 돈은 전부 다 리스크니까. 리스크 분석. 어느 게 리스크가 크다? 주식 사는 게 위험이 높습니까? 회사채 투자할 때 위험이 큽니까?
출자하는 게 위험이 큽니까?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게 위험이 큽니까? 이게 위험이 크죠? 그래서 얘는 아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 약속된 원리금 먼저 줘야 되니까 먼저 주고 많이 남아도 내 거고 적게 남아도 내 거고 손해봐도 내가 손해보고 이런 거야 이게. 도이란 건 이래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 이게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변동성이 훨씬 크지. 이거는 뭐 약속된 대로 나가니까 거의 변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못 갚으면 담보물건이 넘어가요. 담보물건 경매 처리하면 되니까 별로 크게 또 손해볼 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낮습니다. 여기가 훨씬 높지. 그래서 지분 요구 수익률이 훨씬 크다. 건물 리스크가 훨씬 크다. 건물은 감가되니까 리스크가 크고 이 출자는 당연히 담보대출보다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폭이 크지.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 그 다음에 4번 엘루드법은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전형적인 투자자들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세금, 엘루드는 이게 보험사 팀장으로서 세금 전입니다. 세금 전, 세전 현금 흐름. 보험사고 터져가 보험금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납치할 건 납치하고 이렇게 하죠.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뗄 수 있지만 원천징수의 성질이 아니니까 세전으로 해요. 세금 전. 그 세금은 몰라. 세금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 다음 5번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의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여기 봤죠. 부채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돈 벌어가지고 원리금 상금액이 얼마냐, 그죠? 순영업 소득 벌어가지고 열심히 냉수매가 냉면 팔아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에 빌린 돈 약속대로 원리금 갚는 것 이거죠.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몇 배 감당하느냐. 1보다 크면 능력 있다. 냉수매만 능력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38번. 다음 같은 조사된 건물 기준 시점 현재 원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냐. 정액법으로 감가수정하라 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16년 10월 29일인데 평가 기준 시점. 건축 시점은 5년 전 11년 10월 29일 4억이다. 자, 4억. 5년 전 4억 건축비. 그럼 5년 동안 시점 수정해야 되죠. 건축비는 20% 상승. 5년 동안 20%니까 1.2배 하면 5억이네 5억. 이 5억이 아니지. 4억 8천. 자, 4억 8천이 여기에 제 조달원가입니다. 제 조달원가. 기준시점 현재 잔존 가치는 잔존 내용서는 35년. 5년 경과 연수고 잔존 연수가 35년. 그럼 총 내용서는 40년. 내용수 만료 시 잔존가 10%. 잔존가 10%가 뜨면 1 빼기 10% 하면 수정 대상은 90%죠. 0.9. 그래서 4억 곱하기 1.2 곱하기 0.9. 그 다음 전 내용수가 40년이니까 40분의 1, n분의 1 이게 정액법이죠. 근데 몇 년 지났다? 5년. 5년치. 자,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4 곱하기 1, 2 곱하기 9 요거는 5, 8, 40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하나면 시간 걸리니까 바로 암산과 계산기 병행 5, 8, 40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감가수정액이고 4억 8천에다가 요 감가수정 금액을 빼면 답이다.
4억 2,600. 426. 자, 다시 한번. 4억은 우리 기준평가 시점 5년 전 건축비라. 그럼 기준평가 시점에 제조사람가를 항상 구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물가가 20% 상승했거든요. 그럼 1 더하기 20% 아닙니까? 그러면 4억 8천이 기준 시점 제조사람가 되겠죠. 1.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10% 있으니까 1 빼기 10% 하면 90%, 0.9 요게 바로 총 감가수정 대상액입니다. n분의 1 정액법이니까 40분의 1, 1년치인데 5년 근가연수니까 5배 하면 총 감가수정액이 되죠. 그 4억 8천에서 감가수정액을 빼면 바로 적산가격. 4억 2,600. (40번) 39번이네.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원 환원율이 얼마입니까? 아래 주신 자료 활용해서 구하시오. 저당 비율, 이자율, 융자 기간,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습니다. 또 부채 감당법을 풀었으니까 이 부채부 여기만 쳐다보면 되겠죠. 자, 부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돈 빌려주세요. 부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 상수 얼마다? 저당 상수가 얼마이죠? 저당 상수가 셋째 아들이지. 없으면 셋째 아들이 출장 가고 없으면 누구 데려오라? 셋째 아들 없으면 몇째 데려오라? 둘째를 데려오되 물구나무 셔서 데려오라 했습니다. 역수. 연금 평가교사 아닙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 평가교사지. 물구나무 씌워서 들어오라 해야지. 그러면 8분의 1. 자, 8분의 1. 요게 저당상수야. 연금효과계수 역수가 셋째 아들이 되는 거죠. 저당상수. 저당 비율은 0.6이죠. 곱하기 0.6.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얼마다? 1.5. 여기 정답이죠. 그래서 저당상수 없습니다.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면 둘째 데려다가 역수로 하면 그게 저당상수이지. 11.25%. 하여튼 저당 상수, 그 다음 저당 비율,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법으로 풀어했으니까 부채 감당률로 이걸 직접 주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순영업소득 주고 부채 서비스를 줄 수도 있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저당 상수를 바로 줄 때가 많지만 여기처럼 저당 상수 안 주고 연금을 가격수가 주지면 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40번 편집 공시가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편집 공시가가 있으면 뭐가 또 있습니까? 상대 개념 개별 공시가가 있죠. 편집 공시가 징검다리 밟고 그 다음에 전국에 약 한 3,200만 필지 개별 공시가를 평가한다 이랬습니다. 그 두 개 비교하면 되니까. 자, 1번 재산세. 자, 세금은 개별 공시가를 합니까? 편집 공시가를 합니까? 개별 공시가를 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틀렸지.
개별 공시가는 이 땅 저 땅 개별적으로 세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세금 과세 기준 쓰는 것이고, 편지 공시가는 보상이죠. 보상. 넓은 지역 편지 공시가는 보상가 결정할 때 쓴다 이랬죠. 그다음 그래서 1번이 답이고, 틀린 답 2번 토지시장 지가정보 마켓. 마켓에 당연하죠. 편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땅 우리 거래할 때 이거 공시가 확인하잖아요. 제일 먼저 중개 시에도. 그다음에 공적지가 산정 기준. 공적으로 국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한 편지 공시가니까 공적지가 산정 기준이 당연히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 토지거래 지표 토지 보상 산정 5번도 맞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세금 개별 공시가 틀렸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시험 그렇게 점수 잘 안 나오시겠지만 큰 염려하지 마시고 본 시험 가면 그대로 논리적으로 가시면 되니까 점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쉬고 돌아오죠.